아까 부산 팀이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부산에서 오늘 좀 많이 왔네. 경매는 좀 관심 갖고 있었어요? 이번에 좀 관심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통했어요. 친구가 경매를 좀 했는갑죠? 저는 관심 가진 지 오래됐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학원 네. 잠깐 다니다가 계속 수업만 받으니까 잘 못 하겠더라고요. 들은 게 있으니까 유튜브 보니까 하고 와닿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들었고요.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 강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뭐 돈이 없을 때 돈닷돈 모아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확 와닿아서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워낙 돈이 없는 관계로 그게 될지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았던 이렇게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돈이 없어서 한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네. 의미가 좀 챙겨서 얘도 관심이 많으니까 제 뜻에는 네. 해봐야 되겠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돈이 좀 있어야지 부동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경매는 돈이 없어도 할 수는 있죠. 그까지 가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내 생활이 요거 아니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리스크가 크죠. 좀 안전하게 가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되죠. 근데 생각만큼 큰 돈을 또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진짜 1단계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지고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걸 안 접해봐가지고, 에이, 말도 안 된다면서. 전 사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가니까. 그랬구나. 물건을 가지고 같이 그룹을 해가지고 조사 나가고 이런 건 안 해봤어요. 그게 제가 옛날에 처음에 배웠던 그 방식. 저는 이제 처음에 배웠을 때는 사례 같은 거. 요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하면서 잘못 권리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거 이런 걸 두려움을 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를 못하죠. 연락해보면은 받아가는 사람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근데 그 1명이나 2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다음 물건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또 있습니다. 자, 대구에 오신 분 무슨 동 입십니까? 불로동. 불로동은 좀 어때요? 소음이 안 시끄러워요? 몇 년 사셨어요? 지금 그쪽으로 온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에 이제 익숙해졌겠네요. 네. 그리고 뭐 TV 보거나 아니면 통화할 때 예. 잠시 멈춰야 돼요. 좀 불편하시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왜 그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다른 동네도 있는데. 그 집사람 그 직장이 근처여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조사하는 물건이 집이 안 팔리고 새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사시잖아요, 그쪽에. 혼자만 사는 거 아니죠? 그쪽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로 한번 알려주려고 강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는 거예요? 창원이에요. 창원? 요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저희는 수성교. 수성교. 수성교 바로 수성 일가? 신천에 나가기가 쉽겠네. 저도 사택이 상동교 쪽에 있었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 걸어서 한 20분이야. 차 타고 가면은 2, 3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쪽에도 신천 때문에 좀 좋더라고요. 저는 애들하고 항부 쓰레기 막 던져주고 그런 비둘기 모이고 자전거 타고 저쪽에 팔다교까지 갔다가 오고 재밌더라고요. 그 신천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천을 바라보고 있는 뷰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죠. 창원?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 이거 그럼 따라오신 거예요? 네. 그전에는 경매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있었어요? 예, 언제부터요? 많이 됐습니다. 그럼 경매로 한번 공부하거나 물건을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물건 받은 적은 없는데 학원 조금 다녀봤습니다. 한 몇 개월요? 한 1년 정도. 1년? 오래 다니셨네요. 입찰은 들어가 보셨어요? 입찰은 아직 안 들어가 봤고. 네. 왜요? 그렇게 공부를 1년 동안이나 했으면은 아파트라도 한번 찔러보든지 뭐 했어야죠.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했는 동기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10년 지나가지고 지금 경매하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한 물건은 한번 받아봐야 돼요. 받아봐야지 경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돼요. 왜 못했을까? 그냥 못했을까? 아니면은 뭔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받고 나서 내가 요걸 어떻게 명도를 하고 세는 어떻게 놓고 어떻게 팔지에 대한 그 막연함? 아니면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뭔가 있을 거예요. 뭔가 못하는 데는.
경매를 1년 동안 배우시면서 6개월 정도 배우시면서 경매로 물건을 사가지고 팔았을 때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예. 막연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뭐가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입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남기고 차익을 남기고 했었겠죠. 그걸 보여주고 땡기는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이 실체를 알고 들어가야지 경매를 꾸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뭐 부산에서 오시고 뭐 안산에서 오시고 그리고 창원에서 오시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은 뭔가 경매가 내한테 정답이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이렇게 찾아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는 거는 여러분들은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여러분들도 뭔가 아직까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매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매는 원래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술을 배우는 게 순서예요. 근데 막연히 경매라는 걸 내가 배웠을 때 이건 돈이 되니까 배운다.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 건 받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건수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걸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을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 네 번째 물건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경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요? 경매를 그 집 당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뺏겼다고 생각할 것 같고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은 싼 가격에 내가 좋은 집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남의 집을 빼앗으면서 내가 마음적으로 좀 불편한 건 있지만 저렴하게 사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매 당한 사람은 매매 내놔도 안 팔리고 이불로 고의적으로 경매를 날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빚이 맥곱을 더 많은 걸 갖다가 이걸 날리면서 다 빚을 청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빚이 1억인데 물건이 2억 3억부터 뭐 팔아가지고 빚 갖고 2억을 챙기는데 안 그렇기 때문에 이불로 날린다. 거의 이제 그런. 오, 이불로 경매 날리는 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걸 보셨어요? 인력을 이런 거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개발해가지고 평당이 40만 원, 50만 원 토목공사 비용은 안 돼갔는데 실제는 그 땅값 부풀리 3만 주고 사가지고 30만 원, 50만 원씩 해가지고 은행 대출 내가지고 그냥 뭐 뽑으면 뭐 전주택지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다 날리더라고요. 재밌네. 저 같은 경우에는 빚을 떠나가지고 안 팔리는 물건 있죠. 경매 진행을 이불로 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팔기도 해요. 네. 좀 틀린데요, 생각하는 게. 아니 경매 내놔면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내놔면 보는 사람은 몇 사람 그 지역 사람만 벌 수밖에 없는데 경매 내놔면 전국 사람이 다 보니까 그렇지. 어느 누가 걸리든 한 사람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경매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채무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경매로 그냥 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경매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국가죠. 그러면은 어차피 중개사한테 파는 거나 국가가 중개해가지고 파는 거나 똑같이 파는 거는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불로 경매로 진행해가지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이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한테 내놔야 되는데 경매라는 거는 전국에 20만 명, 30만 명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돈 좀 더 주면은 추천 물건 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네.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팔 수도 있는 물건이죠. 그러면은 일반 물건에서는 잘 안 팔리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빨리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매가 감정하는 게 이제 시세보다 조금 낮잖아요. 시세보다 낮는데, 그러니까 경매로 했을 때 시세만큼만 이렇게 그러니까 낙찰받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 의도했던 사람은 더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경매 진행했으니까 내가 취하시키면 되지. 취하는 거. 예. 그럼 경매 신청비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일부분 그 현장 가가지고 출장비 같은 것만 떼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모순이 있는 게 경매로 진행하면은 감정가가 다 낮습니까? 조금 높습니다. 맞죠? 네. 그런가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경매로 나온 거는 시세보다 다 감정가가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보통 그렇지 않아요?
시집가로 이렇게 자기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물건들은 아파트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방에 나와 있는 이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감정가가 높은데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물건은. 그럼 감정가가 높죠. 서울에 있는 물건은요.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럼 감정가가 낮죠. 시세가 더 높죠. 이 말은 뭐죠? 감정한 시점이다. 감정이라는 거는 이 감정평가사가 시세 조사를 했는 거거든요. 그 시세 조사를 했던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창원이 작년 여름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틀리죠. 6개월 전하고 후하고. 그때 시세는 요 정도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감정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시세 측정했던 게 이게 4억인데 지금은요 5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 들어갈 때 감정가가 4억인데 4억 5천에 적고 4억 6천에 적는 거 보면은 100% 넘죠. 그럼 우리가 볼 때는요 시세 조사를 안 했는 상태에서 그걸 본다 그러면 또라이인 거야. 얘가 미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감정가를 넘겨라고 생각하죠. 본인이 시세 조사를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감정가라는 거는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하는데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거하고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거 또 틀립니다. 목적이 틀리니까.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시키는 거는 뭐죠? 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감정가를 좀 높게 이렇게 측정한다 그러면은 입찰가가 높을 수가 있겠죠. 채권자들, 돈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배당해줄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간다 그러면은. 그런데 은행에서 보내는 감정평가사는 감정가를 좀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대출을 아무래도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되니까 시세를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모순이 있는 거야. 경매로 진행했을 때 감정가가 낮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시점도 틀리고 목적도 틀린데 이렇잖아요 하고 이거 못을 박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늦게 오셨으니까 경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 오늘 여기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경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저는 한전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공사 중에서는 제일 보수적인 집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진 공무원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자체도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경매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안 좋게 보죠. 제가 경매를 했던 그 당시만 해도 선배들한테 제가 부동산으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이라고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은 사기꾼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자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선배들이 늘 얘기하는 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대출 좀 내가지고 집 한 채 구입하면은 그 대출 이자 갚으면서 집값이 오르면은 평수 좀 넓히고 그렇게 해서 불려나가는 거지 뭘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월급쟁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서 하는 거다. 정상적으로 돈을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네 자산을 불려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일반 부동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분양권도 하고 경매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안 좋게 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매 시작해가지고 낙찰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명도하러 가는 그 단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렴하게 집을 사는 건 좋은데 남의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속에는 그게 있다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하지만. 그리고 왠지 경매로 나온 집은 재수없는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은 경매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경매로 빼앗기듯이 이렇게 물건이 팔리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집을 내가 구입을 했다. 나도 왠지 이 집이 또 경매로 나갈 것 같아.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재수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경매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경매에 대한 실체를 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은 장님 3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코끼리 데리고 와가지고 이 코끼리를 만져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지는 거죠.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거는 가죽기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님이 귀를 이렇게 딱 만지면서 이거는 부처님 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장님이 또 와서 이제 코를 이렇게 만지니까 이거는 뱀이다 하면서
큰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눈을 가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코끼리로 보이는 거예요. 코끼리를 그대로 그냥 코끼리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가죽 기둥도 아니고 부처님 기도 아니고 그냥 코끼리 자체로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경매라는 것도 경매를 안 해봤는 사람들이 꼭 경매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안 팔리는 물건을 내가 팔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세입자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면서 명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경매를 안 해봤는 사람이 남의 집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재수없는 물건이니까 나도 이 경매로 재수없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물어보면은 자기가 경매를 안 해봤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물어보면은 내 친구가 경매로 당했는데 이런 일이 당했더라면서 그래서 경매는 남의 집을 빼앗는 거라고 나는 경매하는 사람 좋게 안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하면서 이 세입자하고 소유자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런 경매 말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서울에 안 가봤는 사람이 서울에 가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체를 알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저 역시도 그랬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사택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결혼 부조금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나 그리고 세탁기하고 가스레인지 남은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딱 7년이 지나면은 그 사택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방침은 그런 거예요. 네가 7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돈만 받을 테니까 전세 자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여기에서 네가 너무 안주하지 마라고 이렇게 사택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쯤 되면은 저한테 강제 집행이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외벌이니까 월급의 반을 떼가지고 적금을 하면서 전세 들어갈 돈을 모았어요. 100만원씩 이렇게 적금하니까 1년에 모아봐야 1200이에요. 7년 하면은 1억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나홀 아파트 아니면은 애들 학교 좀 괜찮은데 보내려고 그러면은 그 전세금도 안 되는 거예요. 허무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재테크를 찾았죠. 적금은 이건 아니라 생각해가지고 적금 파기시키고 그 돈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면서 주식도 찾아보고 펀드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그런데 그거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으로 했던 선배들이 다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부동산은 직장 생활하면서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물건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좋은 물건은 적어들이 하지 다른 사람한테 안 줘요. 자기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친척이나 정말 VIP 고객한테 이렇게 주지 내한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사장하고 되게 친해져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부동산에 돈 벌었던 선배들은 회사 출근해가지고 부동산에 3시간, 4시간 동안 농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 게 경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경매 물건이 25,000건에서 30,000건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물건을 내가 골라가지고 이게 진짜 괜찮은 물건인지 아니면 우량 물건이 아닌지 그것만 내가 시세조사해가지고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물건을 한 개를 받았어요. 그게 부산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예 돈이 없어가지고 사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등기사에다가 소유권 이현태 이렇게 찍혔으면은 얼마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제일 친한 동생한테 은근슬쩍 이렇게 툭 던졌죠. 내가 이번에 이만저만 해가지고 집 한 채 샀잖아. 그 바로 위에 사는 후배였거든요. 그 후배가 이제 얘기하기를 형님이 돈이 뭐가 있는데 그 집을 사는데 어딘데? 그러니까 부산. 그래? 몇 평인데? 34평. 안 믿겨지는 거예요. 물론 해운대고 뭐 안에 뭐 그런 데가 아니고 저 외곽지였지만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받았는 그 절차를 얘기해 주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진짜 석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야 현대 저거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나는 경매로 이제 한 건 받았는데 집단 생활을 하면은 저를 좋아하는 동료도 있지만 싫어하는 동료도 있어요. 특히 남자 세계는 더 심해요. 여자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 회사는 술잔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선배들한테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돌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제 싫어하는 선배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면서 현태 너 아파트 하나 샀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파트 하나 샀다면서? 그래? 어떻게 샀는데? 경매로 해가지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 근데 나는 니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그렇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뭔가 망치로 맞았는 기분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니 그 사람 집 빼앗아 가지고 돈 버는 거잖아. 그리고 그쪽에 세입자에 있으면은 그 세입자 보증금도 다 못 받고 그냥 내쫓기는 건데 니 그 짓 하면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야, 나 현태 니 좋게 봤는데 이게 되게 못을 내네. 그따위로 어떻게 돈을 버냐면서 사람이 열심히 적금해가지고 집 좀 사고 그 대출 이자 갚으면서 또 불려나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야, 니 실망이다 하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속만 이렇게 불불 끓는 거예요. 내가 그 전소유자나 세입자들한테 고통을 줬는가? 국가에서 내한테 장려해가지고 팔았는 건데 내가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가 떼인 것도 아니고 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데 내가 나쁜 놈인가? 뭐지? 저 선배는 왜 저렇게 얘기하지? 되게 괘씸한 거예요. 다음 물건을 들어갔어요. 맨 그것도 부산이었어요. 시세조사 다 하고 입찰가를 적는데 뭔가 이게 힘든 거예요. 입찰가를 적는데 왜 힘들까요? 입찰이 될까봐, 낙찰될까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소유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입찰가를 어쨌든 적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 네. 낙찰돼가지고 바로 그 세입자 만나러 갔죠.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명도 어떻게 끝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선배가 얘기했던 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세입자면은 어떻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세입자하고 뭐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뭐 하겠는데 소유자가 살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에서 찝찝해. 그냥 대구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내려가려면 시간 또 빼야 되죠. 경비만 해도 또 10원만 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 용기를 내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오더라고. 누구요? 하면서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거 경매로 이렇게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언제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아니고 소유자니까 기분 나쁘죠? 이거 하면서 1년 동안 법원에서 송달도 왔을 거고 요거 조사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리면서 여기 뭐 집이 뭐 구조가 어때요? 뭐 건축대 없어요? 뭐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거 막 물어봤을 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막 받고 있었을 건데 오늘 분명히 낙찰 받은 거 그 사람이 더 빨리 알고 있었을 건데 그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 문 열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언제 나가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면서 나는 뭐 돈 뭐 3천만 원 줄 때까지는 절대 안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하라면서 문 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당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막 또 고민을 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다시 풀어낼 것이냐 고민을 했죠. 슈퍼마켓 가가지고 바카스 한 박스 있죠. 요거 사가지고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딱 문을 여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게 바카스 한 박스를 주면서 제가 경매를 처음 해가지고 이런데 너무 긴장해서 그랬다고. 나이도 제가 한참 후배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됐다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려고. 죄송하다면서 할 말이 없다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일단 들어오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러면 되냐면서 내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경우가 아니지 않냐.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혼자서 계속 얘기하더니 내가 언제 이사 맞춰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명도 진행을 해가지고 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되게 힘들더라고. 이제 그 사람 내보내고 새 붙이고 이제 세 번째 물건을 이제 봤어요. 그게 경기도에 있는 물건인가? 그 위쪽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 물건 들어갔을 때 이거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되면은 또 이거 명도해야 되는데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입찰가를 2억 6천에 이렇게 받다 그러면은 살포시 2억 4천으로 내려오는 거야. 힘을 빼고. 그래 2억 4천에 적으니까 세 번째 물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떨어졌지. 네. 어느 정도 평균적인 입찰가가 있는데 떨어지죠. 네 번째 물건 떨어지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7, 8번을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 쪽이었는지 경기도 어디였는지 인천인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엄청 울었습니다. 그냥
괴롭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때는 제가 자산을 불리려고 저녁 근무하다가 그날 쉬면은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바로 조사로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경기도나 서울에 한번 간다. 그럼 경비 깨지는 게 못해도 톨비, 기름비, 밥 먹는 거 이런 거 못해도 30만에서 40만원 깨집니다. 근데 내가 한 8번 정도 떨어졌다. 못해도 300만에서 400만원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출에 대한 걸 계속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고 막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나 집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30, 40만원이면은 우리 첫째 그 키보드 사줘도 좋은 걸로 사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았죠. 내가 왜 이러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입찰권을 제대로 못 잡는 거지? 계속 내 마음에서 묻는 거예요. 그 선배의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경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럼 경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경매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서 큰 도움이 됐죠. 원인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경매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예요.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라는 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이 채무자는 이 채권자한테 1억을 빌렸고 이 사람하고 가까운 지인이라 그러면은 이 채무자가 이 채권자한테 얘기를 하겠죠. 형님, 이번에 내가 사업을 좀 넓히려는데 돈 1억만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내가 돈이 어딨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님 집 있잖아요, 집. 담보로 해가지고 보증 좀 서주세요. 나 우리 집사람 허락 안 해준다면서 나 그거 못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은 내하고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좋은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술을 먹이죠. 그러면서 이제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채니까 형님, 우리가 안 지가 몇 년입니까? 한 20, 30년 됐지? 형님 동생보다 저 믿지 않습니까? 그래, 내 동생보다 내가 니를 더 믿지. 그래, 형제가 뭐 중요하노? 니하고 내하고 의리 아이가 의리 하면서 이제 모텔에 재우고 바로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이제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보증을 쓰는 거죠. 이 채무자는 이 채권자한테 꼬박꼬박 이렇게 해주고 은행에다가 대출 이제 갚아주고 원금도 상환하고 이렇게 하겠죠. 잘 해가지고 1년 동안 잘 갚아주면 되는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자도 안 갚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는 이 채권자한테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자 제대로 안 갚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거 경매로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죠. 이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동생아, 지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이자 갚아야지. 안 갚으면은 우리 집 이거 경매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형님 이번에 돈을 이제 수금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만 들어오면은 그 밀렸던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상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내 월급에서 떼가지고 이자 이렇게 다 충당할 테니까 그거 돈 수금되면은 내한테 돈 줘?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 못 믿습니까? 안 믿지.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은행에서 전화 와. 근데 전화하니까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 보내니까 문자도 씹어버려. 그래, 다른 사람 전화로 하니까 또 전화 받아. 야, 왜 내 전화 안 받는데? 또 이렇게 얘기가 되죠.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좀 그랬다면서 내가 다음 달에는 꼭 낼게요. 다음 달에는 꼭 내? 다음 달에도. 이제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가요?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니까 집이 있다 그러면은 이 집에다가 가압류를 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세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세에다가 가압류를 걸든지, 이 사람이 월급 받는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 가압류를 걸든지, 하여튼 법적인 조치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만큼 있는지 사리 탐정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진행되는 게 강제경매, 그런 게 채권으로 이루어졌는 거는 강제경매.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담보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냥 경매 진행하는 거는 임의경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경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을 못 받으면 국가에서는 공매로도 진행이 되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경매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하루에 품삯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깎아 내려가든지, 금액이 크면은 그 집에 있는 식구들 있죠. 애기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와이프는 삭바느질이나 아니면 빨래 같은 거 시키고 애들은 뭐 잔심부름 시키면서 그렇게 품삯을 깎아 내리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나 배우자를 팔아 넘기기도 해요. 돈 빌려줬던 걸 확 까기도 하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돈 빌리면은 그런 일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일? 사채요. 사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지하철 가가지고 일 보고 있으면은 스티커 붙어 있는 것도 많이 봤죠, 예전에는. 그 신체 포기각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아니면 PD수첩 보면은 섬에 팔려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추적해가지고 카메라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새우잡이배나 멸치잡이배. 여성분들은 섬에도 가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담아가지고 받는 거 봤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죠. TV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 불법이야. 현대식이 아니고 예전에는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요. 국가는 이 채권자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킬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하지 마. 말로 해. 말로 해서 돈 받아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말로 할 것 같았으면 내가 진작에 돈을 받아댔지. 말로 안 되니까 나도 어깨들 불러가지고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나도 지금 이거 돈 못 갚으면 경매로 진행해가지고 나도 우리 식구들 다 뿔뿔이 흩어질 판인데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받게 해줄게. 내가 네 돈 받게끔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법으로. 그게 뭐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경매입니다. 경매로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받게끔 해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매가 아니더라도 이게 일반 물건에서 그냥 팔려버리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1억이라 그러면은 1억만 갚아주면 되겠네. 이게 만약에 우리 집 바로 요포실 1401호가 3억인 건 나도 알아. 우리하고 같은 평수니까.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내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2억에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2억에. 내가 3억인 거 시세를 아는데. 그러면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러면 2억에 사가지고 이 사람한테 1억에 이제 팔고 하면은 남겠네. 그죠? 빨리 변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가압류가 걸려있고, 근저당이 2억 정도 걸려있고, 가등기가 걸려있고 이러면요. 이러면은 일반 시장에서 안 팔리죠. 부동산 사장이 일단은 요걸 중개해가지고 팔아버리면은 그거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팔으면 그게 중개사고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뭐래요? 일단은 요 위에 있는 근저당 2억하고 그 밑에 가압류 7천만원하고 세금으로 압류 들어왔는 거 요거 정리 다 하고 다시 내놓으세요. 그래야지 중개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요 그 선을 기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거 싹 다 그냥 지어줄게. 새로 태어나게끔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받으면은 다 그냥 깨끗하게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떨어지죠. 한번 유찰되면은. 부산 창원은 20%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이 3억짜리가 한번 떨어지면요 2억 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시세 차익이 9천 정도 나는 거예요. 괜찮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시세가 3억이라 그러면은 2억 천에는 입찰 안 되겠죠. 못해도 재수가 좋으면 2억 6천 아니면 평균적으로 2억 7천 이쯤에서 이제 입찰이 되겠죠. 2억 6천에 됐다 그러면 4천 정도 차익이 나죠. 만약에 3억짜리인데 여러분들이 2억 8천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급매물이죠. 근데 2억 8천에 이제 내가 딜을 했는데 거기에서 500만 더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시원하게 얘기해요. 500을 깎는다 그러면은 깎일까요 안 깎일까요? 잘 낚아줍니다. 욕이 날라옵니다. 욕이. 중개사가 옆에 있는데 막 집주인이 욕하는 소리가 들려. 미친 거 아니냐면서 나 안 팔고 말지 나 안 판다면서 앞으로 이 사람 내한테 연락 못 오게 하라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 2억 8천도 되게 초급내야 2천 정도 차익을 본다는 거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9천만 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받는 게 2억 6천, 2억 7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해도 1,000만에서 3천만 원 차익을 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있네. 괜찮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낙찰자가 나타나죠. 낙찰자가 누구죠? 이제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세 사람들은 뭐예요? 얘하고 얘는 부동산을 파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낙찰자는 손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등기사항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일반 물건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팔게끔 해줄게. 그러니까 손님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 뭐가 불안하죠? 여기에 살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내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래? 불안해? 불안하면 내가 니한테 무기한 게 던져줄게. 자, 받아라 하면서 딱 던져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권총 한자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얘기하기를
여기 살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가 말 안 들으면은 장전해가지고 사 죽이라는 거예요. 칼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칼로 뭐 곰팡 이렇게 해도 머리서 그냥 빵 사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게 뭐죠? 인도 명명서 제도. 강제 집행은 누구나 합니다. 공매도 하고. 그런데 공매는 인도 명명서 제도가 없어요. 근데 경매는 내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해버리면은 강제 집행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전부터 이 인도 명령서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2000년도부터 이제 생겼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IMF 지나고. IMF가 97년도에 터져가지고 98년도 때부터 부동산 물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경매도 물건을 받으면은 이 명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이거 경매로 물건 받았습니다 하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민사소송 들어가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가지고 경매계에 신청을 하면은 강제 집행을 접수를 받아줬어요. 소 하나 제기해가지고 판결 받으려고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경매로 이렇게 나왔는 게 엄청 많았겠죠. 유처럼 계속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는데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 이걸 빨리 안 받아가는데 우리도 빨리 세금 이렇게 걷어가지고 빚도 갚고 국가도 운영해야 되는데 왜 빨리 안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 낙찰 받는 사람이 그 다음 물건을 받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은 판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다른 법 하나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인도 명령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검찰에서 어떻게 해요? 얘가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영장심사를 이제 판사한테 보내죠. 신청하면은 판사가 들어주면은 일단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수사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땅땅땅 때려가지고 판결 받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집어넣고 하는 거. 신청만 하면 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이거 경매를 받았다 그러면은 정금 치러서 소유권 넘어오고 내가 신청만 들어갔다 그러면은 1개월쯤 되면은 강제 집행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6개월, 1년 걸렸던 게 이제는 2, 3개월이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죠. 지금은 50만원에서 많이 주면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경매 물건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1000만원, 2000만원 또 이렇게 줬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1년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50만 원이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안 나갔을 때에 세입자 구하는데 힘들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그냥 1000만 원 주고 빨리 내보내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는 그냥 버티는 거야. 판결 날 때까지 공짜로 살면서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 내가 보증금을 날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1년 버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월세 주는 거 80만 원이라면은 일단은 1000만 원은 거기에서 그냥 공짜로 사니까 만가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사비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강제 집행이 빨라지면서 돈을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제 집행하면은 이 정도 비용이 드는데 내가 여기에서 한 50만 원 더 챙겨줄 테니까 이번 주에도 빨리 나가시면은 당신이 원하는 200만에서 50만 원 더 보태가 250만 원 줄게요. 그러면은 지도 알아보면은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상담해준다고 전화해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 가격이에요. 강제 집행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비용. 그러니까 가격대가 훅 떨어지죠. 힘이 엄청나게 이제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하기도 좋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낙찰자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법원은 요 부동산이 법원 직원들은 요 물건이 빨리 팔리기를 원하겠어요? 천천히 팔리기를 원하겠어요? 빨리 수수료 챙기지. 수수료? 수수료 챙기면은 자기들 월급이 올라가요? 우선 법원 저성지 법원 직원이 아니고 퇴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뭐야 어디서 오셨는데요? 어떻게 그래 잘하세요? 맞아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경매 수수료로 다 월급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그 수익률만 들어오는 것만 해도 한 달에 몇백억은 됩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거기가. 법원에서는 얘가 빨리 팔리는 거는 둘째 문제. 어차피 수수료는 받았잖아요. 예. 그거 말고 왜 빨리 팔리기를 원할까요? 빨리 팔리는 거는 정답이 맞아. 공무원이잖아, 공무원. 그렇지. 공무원은 일 많이 하는 거 싫어해요. 여기가 뭐 LG나 삼성이 아니잖아요.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찰되잖아요. 유찰되면은 소유자, 채권자, 채무자한테 다 편지가 날라가야 돼요. 송달이.
개라도 빠지잖아요. 그 경매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허가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건이 안 들어오나? 신건은 계속 들어와. 저번 달에 또 유찰됐던 것도 넘어오고. 그러니까 일을 계속 사는데 이게 유찰되면 싫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빨리 팔리면 좋은 거예요, 법원은. 이 채권자는 이 집이 빨리 팔리기를 원하겠습니까? 천천히 팔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빨리 왜요? 빨리 낙찰 가격이 높지. 높은 가격에 팔려야지 그 위에 있는 근저당도 빨리 정리되고 남으면은 내한테도 배당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찰되면은 내가 1억 빌려줬는데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8천만 원은요. 또 이마 쫓아다니면서 빨리 돈 갚아라고 계속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보다 더 높게 받으면 더 좋죠. 채권자는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운데 이 채무자는 이 집이 빨리 팔리기를 원하겠어요? 천천히 팔리기를 원하겠어요? 저기 아까까지는 합심해가지고 똑같은 목소리를 내더만 이제는 헷갈리는 것 같네. 자, 빨리 팔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 거의 60%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빨리라고 생각하죠? 빨리 그러니까 신권이나 이런 데서 팔려야지 자기가 비탄감을 하고 자기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빙고. 정확한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유찰 돼가지고 여기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더 오래 사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네. 일단은 신권에서 빨리 팔려버리면은 채권자들한테 돈 다 갚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남는다 그러면요. 조그만한 지하방이라도 좀 구해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호떡 장사라도 좀 할 거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유찰 많이 돼버리면은 빚도 남아있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본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팔리는 게 이 사람한테 덕인 거죠. 경매를 한번 해보세요. 소유자나 채무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천천히 팔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는 유치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가지고 유치권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교육생 중에 예시장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받았어요. 5층하고 7층을 받았는데 둘 다 각자 11억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어요. 소유자가 유치권 걸어놓고 관리비 이불로 미납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권리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놔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심지어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받았는 사람 막 협박해가지고 또 미납시켜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 지금 감옥 들어가 있어요. 유치권도 자기가 합당한 유치권이 아닌데 유치권을 주장해가지고 경매를 방해했잖아요. 그럼 그 돈 빌려준 은행이 큰 피해를 보죠. 그럼 얘들이 소송 진행해가지고 유치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을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징역 삽니다. 징역. 지금 5년 정도 형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유치권 행사하는 것도 무서운 거야. 진짜 내가 공사해가지고 내가 유치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 특별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가 원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공사업자 이불로 끼워가지고 유치권 아닌 걸 유치권으로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그게 판결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형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갔다 와도 그 채무 변제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팔리게끔 유도를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자, 또 어려운 게 있는데 요 낙찰자는 이 집이 신권에서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한두 번 더 유찰해가지고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심리라니까.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법원은 이 낙찰자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쁜 놈으로 생각할까요? 일단은 이 낙찰자가 이 지저분한 걸 삼으로써 어떻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들어와요. 세금이 들어오니까 국가에서는 자본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요걸 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걸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세금도 내주네. 고마운 사람이죠. 제가 10년 동안 경매를 해도 모범 시민상은 안 주더라고. 예. 저만큼 세금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재산세나 종부세, 나중에 팔면 양도세.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상을 안 줘. 그럼 이 채권자는요? 이 채권자는 이 낙찰자를 봤을 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 말이 맞아. 고맙지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고마운 사람이지. 그죠? 돈 빌려준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돈을 빌린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돈 빌려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억울하고 괘씸해가지고. 돈 빌린 사람은 잘 잡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냥 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아유, 내가 그냥 저 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 돈을 다 받게 해줬네? 고마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죠, 구세주. 재수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재수 없다가. 자, 이 채무자는 이 낙찰자를 봤을 때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이 채무자 얘기만 하면 대답이 없네. 좋은 사람이죠. 이 낙찰자가 없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이 사람을 계속 달달달 볶았겠죠. 여러분들 사채 한번 써봤어요? 사채 써봤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드세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내보다 한 3, 4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한창 그 대구에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미분양이 되게 많았어요. 대구에 편안이나 프루지오, SK 다 미분양이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요거 미분양 낳는 거 요거 지금 거다 가지고 이거 미분양 해소만 되면은 쳐 올라갑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사야 됩니다 하면서 그래가 10채를 샀어요. 예. 그런데 진짜 미분양 끝나니까 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버티다가 그거 다 팔아버렸어요. 3년쯤 지나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샀어. 저도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리거든요. 이자 갚는 날 되면은 문자가 꼬박꼬박 그 시간대에 딱 와요. 지금 이자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사채 빌리면요. 사채 빌리면은 아가씨가 아침에 전화가 와요. 잘 주무셨냐고.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저녁이 되면은 잘 주무시라고. 좋은 꿈 꾸시라고. 가끔 새벽에도 전화가 온대요. 악몽 안 깼냐고. 내 생각 안 나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아가씨한테 전화가 안 와요. 이제 아저씨가 전화 오기 시작해요. 남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가족을 이제 막 거론할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얘가 버티다가 그때 다 털어버리더라고. 1년 지나니까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채를 쓰면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지옥처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나타나면서 다 풀어놓는 거죠. 빚을 갚아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해야지. 근데 실제적으로 가면은 안 고마워한다니까. 우리는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는 사람인데 안 고마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자기 도와준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 사자관계가 정립이 되면서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재수도 내가 안겨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는 돈까지 벌었네?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나는 운도 좋은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명도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이 명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 하면서 들어주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다 듣고 이 사람한테 웬만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에서 이사비를 좀 챙겨주려고 얘기를 하고, 법률적으로 좀 힘든 거 있으면은 좀 얘기해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기 전에 실무반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 우리 교육생이 나홀 아파트 잡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사시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아침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축복한다고. 그렇게 문자가 오기도 해요. 명도 대상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한테 대하냐에 따라서 명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진 80% 정도 명도가 됐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넘으면 그 장로님이 그냥 사기로 했어요. 그 물건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계속 만나자고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도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저주를 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아파트만 생각하면은 그때 내한테 명도했던 그 사람이 계속 내 눈에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계속 저주를 품죠. 틀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물건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명도하는 대상자에 나오는 그 반응이 틀려집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자관계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물건을 받고 그 다음 물건을 받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몇 번을 들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이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이 사자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설득력이 돼야 돼요. 내 친구나 아니면 내 배우자, 내 자녀한테 네 경매 어떻게 생각하는데? 경매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경매 그거 그 다른 사람 집 빼앗아 가지고 고통 주는 거 아니야? 그 재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방에다가 A4 용지 한 10장 정도 준비해 가지고 꺼내는 거야. 자, 들어봐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법원이 있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리고 낙찰자가 있는데 이게 왜 경매로 나왔냐면은 이래 가지고 경매로 나왔잖아. 그러면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했어? 좋은 사람이지. 돈도 벌었지. 채권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채무자는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경매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다면 그 상대방이 이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 경매 괜찮네. 돈도 벌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경매 나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얘기가 들려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물건 받고 두 물건 받았을 때에 명도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경매를 받고 있는지, 졸업해가지고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몇 개를 받고 있는지, 이 사람이 못해도 1년에 두세 개는 받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저도 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처음엔 대구에 평생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부산 가고, 창원 가고, 경기도 가고, 서울도 올라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기관에서도 경매에 대한 실체를 똑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데가 잘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설명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매 괜찮네 이런 얘기 하면은 내가 대구에 이현태 선생님이라고 그분한테 들었는데 얼굴도 되게 잘생겼더라고. 제 얘기도 좀 해주고. 예. 대답이 없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마치고 집에 가시면 지인 만나거나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듣고 공부하십시오. 기술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마인드가 잡혀야지 그 다음부터 기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이 경매라는 걸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경매에 낙찰을 받겠어요? 시세에서 잘 해놓고도 뒷심이 없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먼저 잡혀있는 사람은 시세조사 들어가면 괜찮다 싶으면 바로 지릅니다. 떨어진다고 해도 시세조사하면서 그 매물권 잡았는 걸 놓치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 성장 속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편견이 있는데 두 가지를 추려봤어요. 경매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단계에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 시작하는 사람들이 항상 학원에서 얘기를 듣고 주위에서 얘기 듣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가까운 부동산부터 취득을 해야지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관리하기 좋으니까.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관리한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몽키하고 벤치하고 들고 와가지고 뭐 선 연결하고 쪼고 풀고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그래도 가가지고 어디 터졌는지는 봐야죠. 그 터졌는 거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데하고 가까이 있는 물건을 잡았다고 해도 보일러 기사가 와가지고 이거 뭐가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다예요. 다. 그거는 전화상으로도 해도 되고, 세입자 네가 이거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영수증하고 내한테 보내줘. 내가 그 다음에 계좌이체 시켜줄게. 아니면은 그 다음 달에 월세에서 그거 빼고 그냥 월세 받을게. 이렇게 하면 되죠. 전국에 있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아도 저는 그때밖에 안 가요. 세 놓을 때 계약서적으로, 팔 때 매매 계약서적으로. 그게 다예요, 다. 그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주지하고 가까운데 부동산을 먼저 취득하라는 거는 현재 경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아파트부터 먼저 경매로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돈 버는 데에 아파트만 있습니까?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파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세조사하는 게 쉬우니까. 시세조사하는 게 쉬운 게 맞아. 근데 시세조사 해오는 걸 보면은 엉터리야, 엉터리. 그냥 물어보는 게 여기 매매 시세 얼마예요? 전세 시세 얼마예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 끝이야, 끝. 그것만 보는 게 시세조사가 아니죠. 시세조사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 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팔리는 매매 시세, 금매가 있다 그러면은 금매를 내가 더 깎아가지고 만드는 금매 가격, 그리고 미납관리비, 그 주위에 지금 재개발이 있다든지 재건축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연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한 개 더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도 시세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분위기는 어떻다든지, 상가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는 어떤 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메디컬 상가가 있는지, 병원은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학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시세조사의 하나인데, 그냥 여기는 매매 시세, 전월세 시세 이거 파악해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했는 거야.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냐면은 내부에 나와 있는 이 물건, 국토부에 나와 있는 실거래가 이런 거 보고 시세조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 그렇게 시세조사를 가르쳐 주는 데가 또 없죠.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대부분 가르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불안한 거예요. 물건이 나와도 내가 조사가 안 되니까 입찰가를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미납하는 것들을 보면은 조사해보면은 금매 물건 나와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 금매 물건보다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적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층수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낙찰받고 부동산에 가겠죠? 경매를 해가지고 물건 받았는데 요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그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사장은요, 아니 사장님 그쪽에 지금 1억 3천에 금매 물건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거 1억 5천에 적었었어요? 이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옥이야, 지옥. 그 부동산 문을 안 열었어야 되는데 괜히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얘기 듣는 바람에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제 잔금 날짜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은 없어. 내가 이거 잔금을 치러야 되나? 보증금 1,200만 원 그냥 날려버리고 경매를 지금부터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하겠죠. 딱 보여요. 아, 얘는 미납할 가능성이 한 7, 80% 되겠네. 요거 만약에 잔금 납부한다 그러면 요 보증금 아까워가지고 잔금 납부하겠네. 실례로 그랬어요, 진짜. 그 신기모란 아파트라고 금매 가격이 1억 500이 있었는데 적었는 가격이 1억 1,600이니까 이렇게 적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시세조사 안 했다는 거야. 그냥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만 받는 거예요. 시세는 1억 3천이 정말 맞았는데 그게 1억 500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입찰가를 1억 500에 넘기면 안 되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해도 여러분들은 9,500톤에서 1억 사이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떨어진다 그러면은 1억 500짜리를 잡아야지. 내가 봤으니까. 그죠? 그래도 입찰가보다는 저렴하게 잡았는 거잖아요. 1억 500이 안 싸겠죠?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을 깎고 들어가겠죠. 100만 원만 깎아도 어디에요? 그것만 해도 수리비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장점은 내가 일반 물건에 내가 구입했다 그러면은 그게 살고 있는 소유자나 세입자를 잔금 치르면은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내가 이사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냥 알아서 나가잖아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소유자한테 공사비를 첨부도 할 수 있어요. 미납관리비요. 경매는 미납관리비는 내가 인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미납관리비가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 계산하고 나가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내가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죠. 세 번째로 경매 물건은 내가 안에 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만 일반 물건은 내가 안에 다 둘러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어디 수리를 해야 되는지 수리비를 내가 산정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차라리 일반 물건 사는 게 낫겠네. 근데 5번에 이렇게 받는 거 그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그 말은 아직도 시세 조사를 이따위로 하는구나. 경매 학원에서 제일 쉬운 게 아파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세 조사를 못하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가, 빌라, 원룸, 공장 이런 것들이 진짜 시세조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파트는 조금만 하면 다 나와. 부동산들이 왜 그렇게 친절한지 수수수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미납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방에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목을 변경해가지고 받아도 돼요. 상가를 받아도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으니까 돈의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대출이 많이 안 나오죠. 30 아니면 40%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행하는 정책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경매로 받아도 7, 80%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이 서울 쪽에 물건을 80% 이렇게 받았어요. 2명이. 이율은요 2.1%. 별로 안 놀래네? 2.1%면은 깜짝 놀라야 되는데 지금 4%대인데 2.1%면은 정말 저렴한 거예요. 우리가 금리 낮았을 때도 그렇게 못 받았단 말이에요. 투기 지역이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지 이런 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제가 3년 전에 부산에 물건을 받은 거예요. 이때는 제가 사택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16년 8월 달에 나왔으니까 철받은 날짜가 14년 9월 4일이죠. 이현태라고 딱 적혀있죠. 이현태 외 한 명. 외 한 명은 우리 집 사람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받는 거는 웬만하면 공동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절세 때문에. 이게 감정가는 2억 1,400이었는데 그 당시에 시세는 2억 2천 정도 했어요. 그때 제가 적었던 가격이 1억 9,2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9,300 정도에 이렇게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은 제가 왜 이렇게 가진 갖고 이렇게 잡았냐면은 이때 당시에 제가 받았을 때만 해도 요 다대포항역까지가 종점이었어요. 종점. 이 당시에 제가 받을 때 해수욕장까지 연장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에 얘기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면은 시범 운행한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못해도 1년이 아니더라도 시범 운행만 한다 그러면은 그 호재 거리 때문에 못해도 1,000, 1,500 이런 식으로는 한번 쑥 올라갈 때가 있겠구나. 그때 보고 내가 팔아버려야지. 그 생각하면서 이제 요걸 받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미산이라고 해가지고 지대가 좀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5층인데 느낌은 한 30층에 있는 느낌. 여기는 3,600세대인가 700세대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대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게 아니야.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항상 공급 물량이 많아. 항상 200 아니면 300 이렇게 있으니까 올라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시세조사에서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쪽에는 초등학교가 아파트 안에 있는데 중학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까지는 보낼 수 있는 신혼부부는 괜찮다라고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받았어요. 제가 구입했는 가격이 1억 9,300에 구입을 했고요. 80%를 최대한 땡겼어요. 1억 5,400만 원 정도 대출을 땡겼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한 7년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시세 조사하면서 이제 관리소 물어보고 옆집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신혼부부가 분양받아가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친정에 갔는 상태고 관리비만 해도 680만 정도 밀렸었어요. 그 관리비를 내가 다 인수하는 거는 아닌 건 아시죠? 공용하고 정용 부분하고 나누는데 다 공정이야. 거의 6년치가 그냥 공용으로 있었는 거예요. 내가 또 인수하는 게 3년치에 밀렸던 걸 내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치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연체이자. 내가 지금 관리비 안 내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빼버리고. 뺄 거 다 빼버리니까 220만인가 230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이사비는 안 줬죠. 어차피 사람 안 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취득세하고 뭐 요 정리하는데 비용 그리고 수리도 안 했어요. 아파트는 웬만하면은 수리할 게 별로 없어요. 7년 정도 되면은 입주 청소만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깨끗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포함해가지고 들어가는 금액이 2,2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월 이자가 45만 원 정도. 잔금 치르고 한 달 뒤에 세를 바로 놔버렸습니다. 2,000에 70으로. 내가 지금 들어갔던 돈이 크게 없죠? 월세 받으니까 25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괜찮죠? 예, 아파트를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죠. 지하철 15운행 하는 거 이제 타임 맞춰가지고 부동산에 내놨죠. 2억 5천에 놨어요. 2억 5천에. 그래서 400만 원 깎아가지고 2억 4,600에 팔아버렸죠. 제가 차익을 본 거는 거진 한 5천만 원 정도는 받는 거죠. 그리고 2년 정도 보유했고 다주택자라도 집사람하고 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양도세 냈는 게 200만인가 300만 이렇게 냈어요. 그때 제가 연봉이 5,400이었거든요. 세제 떼고 그래 4천만 정도 나오면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는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부산하고 대전하고 구미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자, 이거는 교육생이 받았는 물건이에요. 아파트는 매매 거래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상가는 매매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여기는 시세가 얼마입니다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상가는 아파트 상가란 말이에요. 세대수가 300세대인가 400세대인가 모르겠는데 얘들만 바라보고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미용실을 받았단 말이에요. 월세가 500에 45 이 정도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500에 20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 미용실 하는 동생이나 누군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20만원 월세 주고 한 300세대 그냥 독점으로 아마해준다 그러면은 얼마 남는지 되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은 시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다시 조사했죠. 부동산 사장이 얘기하기는 게 45면은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여기는 이때 동안 월세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 정도 월세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는 세를 놓기만 하면 들어갈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어디죠? 충북 음성 가봤어요. 여기 받는 사람이 구미 사람이에요. 음성이라는 것은 그때 처음 가봤대요. 70%에서 80%는 전화로 시세조사합니다. 전화로 시세조사가 돼가지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현장 가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 가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거 현장 가봐요. 어떻게 되는지. 돈만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전화로 해가지고 10건 정도 이렇게 내가 추려가 전화하면은 한 두세 개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두세 개 보고 현장 가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뽑아도 성공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세 개 다 쓰레기 물건이에요. 전화로 조사했는 거 하고 또 현장 가가지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운 좋게 물건이 슈퍼마켓하고 미용실이 나왔는데 둘 다 들어갔어요. 괜찮아가지고. 500에 20이면은 요 정도 선에서 시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500에 45를 놓는다 그러면은 못해도 보수적으로 9천에서 1억은 받습니다. 내가 판다 그러면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요 상가를 사는 사람은 뭘 보고 이렇게 사겠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사겠어요? 아니면은 내 대출이자 갖고 월세 받는 걸로 남는 수익을 보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부동산입니까? 네, 오피스텔 사는 사람 또 대출 받고 얼마 정도 남기를 원하겠네. 그럼 그것도 수익형 부동산이네. 그러면 원룸은요? 네, 원룸도 수익을 남겨야 되네. 공장은 수익형 부동산. 땅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죠. 차익을 보고 파는 부동산이잖아요.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 아니에요. 차익 보고 파는 거지. 빌라는요? 얘가 수익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매매 부동산이지. 그런데 수익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빌라입니다. 빌라. 이게 목적을 똑바로 보면은 아 얘는 무슨 목적으로 보고 내가 조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데 빌라는 그게 아니야. 얘가 수익이 좋아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팔렸던 거 현재 나와있던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맞춰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팔리겠구나라는 걸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또 빌라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래가 되게 빈번한데 빌라는 또 거래가 별로 없으면서 또 매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입찰가를 선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은 또 쉬운데 하여튼 신권에서 이제 받았어요. 근데 신권에 14명이 들어왔네. 상가인데 14명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육생이 적는 게 6,810만원 해가지고 받았어요. 슈퍼마켓 있다 그랬죠. 그건 떨어졌어요. 그것도 14명 이렇게 들어왔는데 교육생이 1등이 됐는데 다른 사람하고 동일 가격에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붙었는데 떨어졌어요. 슈퍼마켓도 참 좋았는데 이 상가는 내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세입자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까? 세입자가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죠. 새로운 사람을 붙이면은 인테리어 된다 그러면은 되게 예뻐지겠죠. 상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랬던 상가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냥 이쪽에 창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간판을 바꿨는 거예요. 그리고 통 유리를 이렇게 달았는 거고. 예. 간판이 깨끗해서 좋죠. 구조가 이랬어요. 예.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쪽은 아까 그 통유리 있죠. 그쪽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대기실 같은 거. 이게 6평이 안 돼요. 이쪽에서 45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들어왔겠죠. 우리는 지금 보수적으로 9,500 정도 시세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냈는 게 65% 냈거든요. 4,400만원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투자금이 들어갔는 게 이사비 줬는 거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 실투자금이 들어갔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월세 뺏는 거예요. 500만원 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월 이자가 15만원 정도 발생을 해요. 되게 운이 좋았는 게 낙찰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사람이 붙어버렸어요. 잔금 치르고 나서 이자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그 다음 달에 발생하거든요. 처음부터 이자를 안 냈어요. 그래서 45만원 정도 이제 월세를 처음부터 이제 받았으니까 첫 달에 이자 발생하고 남는 게 30만 정도 이렇게 남죠. 처음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2,500만원 투자해가지고 30만원 남으니까 1년이면 36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팔 생각이 없죠.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가 높게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뭐가 틀려지냐면 파는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가 새로 사람이 들어온 몸으로써 안에 내부하고 겉모양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상가는 누가 살리냐면은 세입자가 내 상가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참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이 고마운 사람을 홀대하면 안 돼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해야 돼요. 웬만한 불편한 거 없는지 신경 써야 되고, 장사 잘 되면은 처음에는 5만원 던졌다가 아우 저 나갈래요 그러면은 나도 5만원 받을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1, 2만원 빼줄게요 하면서 2, 3만원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조금씩 그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올린다고 해가지고 큰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팔 때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내한테 늘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는 경매에 대한 실체를 알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술은 그 다음 단계예요. 내가 좋은 기술을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받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다 틀리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알려줬는 실체를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기술을 닦으시면은 앞으로 우량 물건을 보게 될 거고 낙찰 받으실 거예요. 자, 질문 있으세요? 그럼 지금은 네. 대출이 많이 규제가 되잖아요. 그게 투기 지역이 아닌 것도 지금 한 30-40%밖에 대출이 안 나오나요? 투기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주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면은 40%, 주담보 있는 사람이 이제 또 한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은 30%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기 지역이 아닌 것도 지금 그렇게? 아니죠.
투기지역이 아닌 곳은 70% 80% 나옵니다. 물론 1금융권에서 받냐 2금융권에서 받냐에 틀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받는 게 그 은행에서 감정하는 게 3억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3억이 안 받잖아요. 은행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정가가 3억이면은 3억에 70%를 이렇게 보는데 3억에 70%면은 2억 천이 이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받았는 게 뭐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요 70%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대출이 많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1,000만 원 더 주더라도 80% 이렇게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2금융권은 더 많이 주죠. 대신에 대출 이자를 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대출을 내주는 거죠. 투기지역에는 지금 대출이 규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는 대출 규제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도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는 예전 그대로 양도세가 붙습니다. 보유세 건드는 이유가 뭐죠? 보유세 건드는 이유는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으니까 보유세 건드는 거예요. 이 정부는 지방의 물건들 신경도 안 써요. 알아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되려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래가 빈번해야지 세금이 거치지. 그런데 서울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서울이 안 잡히고 엉뚱한 지방 물건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 물건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유세 건들겠어요? 건들면 또라이죠. 안 그래도 지금 알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정부는 지방에 있는 물건들이 떨어지고 있는 걸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서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 실패죠. 또 아파트 대출 원금하고 같이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예, 상환해야죠. 예,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는데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거치기간 2년, 3년 놔두고 하는 데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부산은행에 교육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부산은행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점 말이야. 지점. 그러니까 지점만 하면은 엄청 많죠. 그럼 지점마다 정책이 다 똑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씩 틀리대요. 그러니까 그 지점마다 또 재량이 있고요. 뭔가 틀린 게 있어요. 은행이 부산은행만 있나? 아니죠. 대구은행도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광주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고 신협, 수협, 축협, 농협 다 있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따지면은 은행은 몇천 개는 될 거예요. 뭐 1, 2천 개가 아니고 다 뒤지면 나옵니다. 다. 이번에 제가 세종에 물건 받으면서 대출이 60%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3천인가 4천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난 미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다녔죠. 신협에 물어보니까 60% 나온대요. 농협은 아예 40%밖에 안 나온대요. 신협에다가 막 닥달을 했죠. 나 이러면 안 된다고. 좀 더 나오는 데 없냐고. 그러니까 영광에 있는 신협에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영광 가봤어요. 영광 굴비는 먹어봤잖아요. 전화하니까 제가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받았는데 대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80%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찾아가가지고 자수할게요. 그러니까 어디신데요? 그런 거예요. 대구 수성구입니다. 아이고 뭔디? 그런 거예요. 아니 멀어도 상관없다고. 돈만 저 빌려주면 저 찾아가겠다고. 아니 그래도 뭔디? 아니 간다니까요. 주소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구에도 영광신협 있는디? 그런 거예요. 있어요. 얘들이 적금 많이 해주는 사람을 VIP로 볼까요? 대출 많이 나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사람을 VIP로 볼까요? 은행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걸로 은행이 시작이 됐는 거예요. 대부업으로. 그러니까 은행은 돈 빌려가지고 이자 많이 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 있으면은 실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광역시급에 이렇게 지점을 두고 이렇게 있는다니까. 그래서 대구 어디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성구에 있는데 우리 회사 바로 옆에 있더라고. 네. 옛날에 그 파주에 있는 상가를 받았을 때 미등기였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내려고 그러면은 대지하고 건물하고 사잡아서 이렇게 대출을 내는데 옛날에는 토지무서 따로 집무서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사잡아서 이제 대출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등기가 안 됐으면 불안해가지고 대출을 안 해줘. 파주에 상가를 받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경기도권에는 안 해줘. 서울권에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물어물어 이렇게 가니까 전라도에 있는 수협에서 대출을 내준대요. 그래 그쪽에 또 갔죠. 이상하게 전라도하고 내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전주에 있는 수협이었는데 80%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자석까지 다 적었는데 심사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작은 날짜 지났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점장님이 되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수협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에는 해줄 거라면서 자기 이름 걸고 저쪽에다가 부탁해 놓겠다고. 그게 울릉도 수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수협에 전화했지. 전화하니까 예상한 대로 수성구에 울릉도 수협이 있더라고. 예.
울릉도 안에만 있으면 대출이 발생 안 되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지점을 차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대출을 알아본다 그러면은 내가 주거래 은행만 이렇게 알아보죠. 그래놓고 낙찰받고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해주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2군데. 그쪽에 농협만 있습니까? 아니요. 신협도 있고 축협도 있고 수협도 있잖아. 다 알아보세요. 안 나온대. 대구권 안에서는 다 알아봤대. 내 물건이 대구에 있으면 대구에만 알아봅니까? 부산도 알아보세요. 구미도 알아보고 서울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세요. 그래도 한 70군데쯤 전화하면은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온다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게 어느 정도 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입사할 때 제 표가 진입사 대체표.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떨어진다고 해도 후회 안 하는 거. 그 정도는 돼야죠. 시세서도 똑같고 입찰가 선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들을 보면은 내가 얘기했는 거하고 부동산 얘기했는 거 다 타이핑을 친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봅니다. 내가 뭐 놓친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건물 등기나 감정평가서나 다 잠잘 때도 머리맡에서 놔두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생각나면 다시 보면서 이렇게 또 체크하고 그러다가 2차 조사 들어가고 3차 조사 들어가고 그게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땡겨올 수 있는 투자금은 요거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 떨어진다고 해도 후회가 없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게 지진사. 아시겠죠? 네. 또 이것도 경매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예. 경매를 시작하는 건 시간이 좀 많아야 되는 사람, 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럴 시간이 있는 건지 저도 직장인이라서 정말 해야 되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예. 여성분이 경매를 하는 데에서는 제약 조건이 많아요. 애기 있죠? 네. 그럼 제약 조건이 더 들어가는 거지. 내가 일 갔다 오면은 집에서 일을 안 해요?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다 그래도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 그 수입원을 포기하고 이걸 잡는다고 하면은 생활이 돼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걸 잡아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 짬짬이라도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교생들 이렇게 보면은 눈물 나요. 저도 맞벌이나 혼자서 생활권을 갖고 있는 그 교생들 보면은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경매 물건을 안 받아가냐? 그런 상황에서 받아가더라고. 독한 거지. 옆에서 지켜보면은 되게 막 눈물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이거 때려치우고 하라고 말은 못하죠. 직장을 다녀야지 그 직장을 통해 가지고 이자로 발생을 하고 대출금도 발생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그 순간부터는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뭐 강의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